안녕하십니까. 영화도 기자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움직이 무슨 날도 더워지는데 더위 먹었어요? 왜요? 왜 자꾸 이런 영화를 보자고 했지? 먹었나 더위? 아니 그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지. 네. 뭐 좋은 영화지. 뭐. 근데 우리가 뭐 좋은 영화라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정해야지 보잖아요. 응? 공부하면 다 도움 되는데 공부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시키니까 결국엔 다 도움 되는 것처럼 좋은 영화는 누군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이거 정해가지고 봐라 해야지. 그래야 보는 거야.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면 이 영화를 빨래개면서 그렇게 재밌게 봤나? 아 그래도 한 번만에 봤어요. 한 번만에. 이것도 한 번에 못 보면 안 돼. 12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화를. 1시간 8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화를. 1시간 29분이구나. 와이프가 막 옆에서 보다 오잉? 하면서 옆에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과자 봉지를 뜯든가? 그래요? 아니지. 이게 좋은 영화인 건 알겠는데 어째서 이런 영화를 어째서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그린라이트를 한번 골랐잖아요. 김혜리 기자님과 이동진 작가님 5점을 주신 영화. 그리고 뭐 왓챠에 몇 주차 신작들 해가지고 막 뜨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고르고 있는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딱 눌러봤더니 이동진 또 작가님께서 4점을 주셨더라고요. 저번에 그린라이트 그거 한번 저희가 또 방송을 재미나게 한번 찍어가지고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아유 코인 탔지. 코인 탔어.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시 그것 때문에. 날이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윤지가 보고자고 해서 이 영화 내 집은 어디인가? 나의 집은 어디인가? 나의 집은 어디인가? 아니,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저긴 줄 알았어. 뭐야? 넷플릭스에 있는 그 응? 같은 이름의 다른 영화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또 있어? 동명이화가 있어? 네, 그거는 진짜 그 홈리스들 나오는. 아니 이거 저 이란 감독 아피스 키아로스타미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거의 뭐 후속이나 뭐 그런가 뭐 그런 줄 알았어. 이름도 이거 감독 이름도 그 중동 계열 이름이잖아. 아랍 쪽? 그렇지. 감독 이름이요? 중동. 응. 진짜요? 저는 그냥 북유럽 북유럽.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네, 요하스 뭐 어쩌고 뭐. 아무튼 그런 줄 알았는데. 장르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입니다.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실존한 인물의 실제 사건을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인터뷰하는 그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만화로 그랬을 뿐이죠. 네. 그렇고 상영 시간은 1시간 20분. 내용은 Hvad betyder ordet hjem for dig? 늘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했던 나의 비극, 나의 비밀. Kaboul, les attaques des Moudjahidines repris. 가장 보편적인 공간인 집의 의미를 물으며 시작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아민으로 불리길 원하는 한 남성에게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누나의 원피스를 입고 장클로드 반담에 빠져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해맑은 소년이 코펜하겐의 성공한 학자가 되기까지 25년의 시간 동안 그는 무채색의 시간 속을 걸어왔다. 진정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직면해야 했던 한 남자의 실화를 다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이게 왓챠에 있는 시놉시스입니다. 끝이야? 아니요. 이 원제가 FLUGT 플룩트 탈출하다라는 뜻의 덴마크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니메이션인데 인터뷰어가 감독인 것 같고 인터뷰어가 아민이라는 이 가명을 쓴 아프가니스탄 카불 출신의 지금은 현재로서는 성공한 학자죠. 코펜하겐의 성공한 학자. 그 학자가 소년 시절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전쟁통에 내전 중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가지고 러시아로 탈출했다가 러시아에서 북유럽으로 탈출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 그런 거를 다룬 주로 그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아프간 난민이면서 이제 이 아민이라는 사람이 게이잖아요. 게이로서 자기의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여정. 이 두 번째, 크게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세한 이야기들은 영화를 과연 아미는 보면서. 여기서 끝나야지 네. 내 집과 정체성을 무사히 찾아갈 수 있을지.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은 요나스 포에르 라스무센 아니마센 감독이고요. 특이한 게 제작 중에 공동 제작 여러 명이 있겠지만 제이미 라니스터가 제작을 했어요. 그 덴마크 배우 있잖아요. 왕좌의 게임. 그 코스테르 발다우가 이 스토리를 듣고 감동해서 네, 하기로 했대는데 돈은 못 받았대. 아카데미 노미네이트로는 역사상 최초로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최초의 다큐멘터리.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최초의 애니메이션인 그런 작품입니다. 봉준호가 인터뷰하기를 2021년 기준 올해 나온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 중 하나다. 꼽았던 영화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그게 뭔 말이야?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그게 되게 영어식 표현 같아요. 영어식 표현이라도 네. 말이 안 되잖아. 영어라도. 왜요? 그 가장 좋아하는 게 꼭 1순위, 2순위가 하나 순위를 만들 순 없잖아요. 왜 없어? 꼭 그래야 아니, 되는 가장이라는 게 붙으면 나래비가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가장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거예요? 그룹으로서. 그룹으로서도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아 얘가 최고 가장이구나. 진짜요? 그렇게 돼요? 좋아하는 단계별로 아니면 내가 할수 좋아하는 있죠. 여러 가지 중 하나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다는 네. 가장 저 산에서 제일 키 큰 나무들 중 하나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좋아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추상적이고 그래요? 키 큰 거는 너무 그래? 구체적이고. 네. 오, 괜찮은데 네. 박정희 한 6,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번 총명하네. 감사합니다. 네. 코 좀 닦고 코 좀. 아무튼 그 봉준호가 그렇게 꼽았습니다. 왜 좋다고 하던가요, 봉준호 감독님은? 그런 내용 이유는 뭐 없어요? 이런 봉준호는 잘 모르겠네요. 물어봐야지. 지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음. 근데 덴마크에서는 관람객 10,000명. 아이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10배도 넘을 것 같아. 네, 근데 또 한동안은 극장을 안 가던 때였잖아요. 한 근 2년은. 그러니까 또 그게 그 수치가 또 옛날 같은 수치는 아닐 수 있죠. 내용은 뭐 문지기가 잘 설명해 줬지만 현재는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아민이란 청년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PD랑.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데 3살 남짓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시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어린아이. 누나의 원피스를 입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남자아이에서부터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무자헤딘이 집권을 한 이후에 그들의 그 폭압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난민으로 러시아와 북유럽에 이르기까지의 고생들을 담담하게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구나. 아이고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영혼 하나도 안 느껴져요. 진짜. 이 영화가 사실 엄청 절제돼 있고 그래서 만화가 엄청 절제돼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또 난민을 겪어본 적도 없잖아 우리가. 이게
간접적으로 뭔가 감정이입이 되고 내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안 되는 아유, 고생 많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네. 뭐잘 모르겠네. 이게 그렇게 뭐 상을 받을 정도의 위대한 그 다큐멘터리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고생한 거 보여주는 거잖아. 저 사람들 고생한 거. 난민이 이렇게 힘들다. 힘들지 난민. 나는 그런 거보다는 이 난민이 왜 발생하는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만약에 그런 내용이었으면 더 내 취향엔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저 개인의 그 고생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일부 가끔 보이는 그 비인감성들 사이에서 꽃피워지는 약간의 인간미 가끔씩 보이는 뭐 그런 거 볼 때 잠깐 뭐 이렇게 미소 정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재밌진 않았고 또 작화라든지 뭐 이거 프레임이 이게 12프레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만화가 뚝뚝뚝뚝 끊기잖아요. 이게 12프레임이 뭐야? 한 6프레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프레임? 24프레임이 돼야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영화처럼, 비디오처럼. 근데 이거는 6프레임이나 3프레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초에 3컷. 근데 만화는 또 이렇게 끊어질 때 만화 같아서 또 괜찮잖아요. 저는 만화가 너무 실사 같으면 그럼 디즈니 만화 싫어요? 그럴 거면 실사로 찍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놀랍긴 디즈니 만화 한데. 싫으냐? 근데 사실 실컷 조커를 얘기하기엔 최근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디즈니 것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거 미녀와 야수 같은 거 보면 같아요. 움직임이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디즈니 만화는 그런 영상이 멋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 내용이라든지 그 화려한 맛에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거는 또 그냥 그런 뚝뚝 끊기는 맛에 또 보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만화가 다 부드러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 재작년인가? 내 부천 살 때가 언제였지? 프랑스 넷플릭스에 있는데 내 몸은 어디인가인가? 우리 옛날에 했던 거요? 해서 뭐 그거 뭐죠? 제목이? 그것도 이렇게 내 몸이 사라졌다. 그것도 이렇게 끊겨. 프레임이 좀 프레임 레이트가 낮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엄청 재밌긴 했어. 근데 이것은 뭐 그 프레임 레이트가 낮은 거는 사실 단점은 아닌데 네. 그다지 그 영상미도 없고 그건 영상미가 상당히 뛰어난데 영상미도 없고 그런데 이게 프레임 레이트까지 좀 낮아서 뭐 그게 뭐 여기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낮은 프레임 레이트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아유 고생 많이 했다. 그 정도. 그래서 그 다행히 그 상영 기간이 시간이 짧으니까 뭐 무리 없이 보긴 했습니다. 저기 약재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네, 그냥 먼저 남편은 뭐래? 이거 누가 골랐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누가 골랐냐조차도 묻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그 새끼겠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약간 그냥 어떤 제 얘기 할게요. 저는 그냥 재밌게? 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제가 모르던 이야기니까 근데 너무 교육적이라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몰랐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는 잘 몰랐어요. 이게 그냥 뭐 난민이 우리는 어느 순간 배 타고 어디 가 있다 이런 건 정도는 알았어도 모스크바 갔다가 순간 이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모스크바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1년씩 거기 체류를 하고 있다가 또 기회 봐서 움직이고 이런 건 잘 몰랐어요. 사실 북한에서 뭐라고 하죠? 탈북할 때도 뭐 중국 거쳐서 오고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도 사실 그냥 막연하게 중국 거쳐서 왔나 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경유했네 뭐. 예, 진짜 그런 느낌인 거지. 중국에서 뭐 몇 달씩 1년씩 이렇게 있다가 왔는지 이런 것도 몰랐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처음부터 뭐 스웨덴 가야지가 아니라 일단 피할 수 있는 데가 모스크바여서 뭐 갔다가 거기서도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또 다르게 당연히 최종 정착지를 모스크바로 잡지 않았겠지. 그 네. 모스크바도 망해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사실. 그래도 뭐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뭐 한두 달 있다가 진짜 약간 경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볍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10대 시기에 그렇게 막 1, 2년씩 사라진 것 같은 세월을 보내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중년 가까워져 있는 것 같은데 엄청 큰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쨌든 간에 뭐 요만큼이라도 간접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그런 정보, 네, 학습 생생정보통 같은 영화. 좀 단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적이고 좀 간접 체험을 통해서 제가 어쨌든 저렇게까지 고생을 했었구나. 나는 그래도 편하게 잘한 거네.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있었어요. 사실 막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한번 봐볼 만은 하다. 그런 생각 정도?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문지기님 말대로 이렇게 정하니까 보지. 안 그랬으면 좀 보다 껐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이렇게 막 뒷얘기가 궁금하고 막 이렇진 않으니까 뭐 하다가 요즘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보다가 갑자기 할 일 생각나면 끄고 잠깐 뭐 할 일 하고 왔다가 다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시 안 보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근데 그쵸. 이걸 정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다시 봐야지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억지로라도 봐서 잘 봤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알게 하는 좋은 영화였어요. 그럼 이제 그 난민 반대 막 그 스티커 안 붙이고 다닐 거예요, 이제? 네, 집에는 다 띄고. 아휴, 다행이네요. 한 사람의 삶을 바꿨으니까 뭐 영화는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해봐, 어떻게 봤는지. 정말 잘 고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나? 네, 솔직히 저는 이게 우리가 모르던 내용도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고 특별할 것도 아.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 난민들 다 불쌍하고 근데 억울하고 힘들고 한데 개고생한다. 그거 다 알잖아. 그렇죠, 알죠. 그리고 그 사람들 좋은 사람이다. 이것도 좋은 알고.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준다. 그런 그런 것까지도 다 것도- 아는 사람이 요거 봤을 때는 뭐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난민은 다 뿔난 그 악마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거 뭐 정말?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그 처음에 첫 장면이 뭔가 소년이잖아요, 애기. 애기가 엄마 아빠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지금 문직이 아들 정도 되는 애가 걔가 1984년을 배경으로 그때가 이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철군 후 이후 그때 전쟁 중이었지만 그래도 막 뭐 풀밭에서 뛰댕기다가 넘어지고 막 약 발라주고 막 이런 장면 나오고 그때는 이게 화면의 색깔도 예쁘고 좀 이렇게 그쪽 동네지만 그래도 뭔가 따뜻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다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화자는 청년이지만 이제 여기서 영상에서 나오는 뭐 주인공은 애기고 회상에서 나오는 거고 그 과거의 얘기를 이제 애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힘든다는 건 알지만 그때부터 뭔가 전쟁이 발발하고 서서히 뭔가 점점 저 아이의 인생을 잠식해오는 그런 이런 무채색의 화면들 이런 게 보면서 되게 저는 감정이입이 많이 됐거든요. 저를 이입한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가 저런 상태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어땠을 많이 것 들고.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진짜? 되게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이게 약간 얼마 전에 아니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그때 트위터에서 봤는데 한 5살짜리 꼬마애가
그 국경을 넘는데 엄마 아빠도 아무도 없고 지 혼자 막 울면서 가방 메고. 가방 메고 장난감 뭐 이렇게 장난감도 이상한 조잡한 장난감 같은 거를 무슨 망태기 같은 데 담고 울면서 막 걸어가는 그런 동영상이 한번 퍼진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뭐 엄마 아빠가 없이 그냥 갈 곳도 없이 뭐 가는 애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그거를 보고 진짜 막 엄청 슬펐죠. 제가 뭐 그랬는데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그 국경을 넘으면 자기 뭐 친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 여기서도 똑같이 저는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뻔한 얘기긴 한데 이입을 잘하네. 저는 많이 좀 좀 그랬습니다. 내가 평상시 열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열받는 건지. 이해 약을 잘 못하- 지내야지. 이해 못하- 넌 가만히 있어. 넌 뭐든지 다 이해 못하잖아. 또 이러시나 또. 또 그렇고 되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인간성이 말살된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의 누이 둘이 있는데 그 누이 둘이 먼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탈출했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원래 스웨덴에 망명했던 큰형이 있는 대로 자기 누나 둘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서도 막 컨테이너 큰 데다가 이제 사람 60명이 되는 사람을 가둬가지고 무역선에 태우는 네. 컨테이너. 네. 근데 거기에 또 절반이 애기들이었고 그 중에 생후 8개월 된 애기도 한 명 있었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배를 태워가지고 며칠씩 걸려가지고 가는 장면이라던가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아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발점이 되는 게 자기가 덴마크에 도착해가지고 처음으로 조사관이랑 얘기를 하면서 진술했던 내용을 글로 쓴 게 있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요. 나중에 네. 밝혀지기로 했는데 처음에 쓴 게 뭐 아프간에 있었는데 저기 무자히딘 세력이 와가지고 가족을 다 죽이고. 가족을 다 죽이고 누이도 죽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왔고 가족이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현재 가족이 있나 없나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처음으로 이제 자기 속내를 요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누나 얘기를 하고 누나를 그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냈다는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꼭 그 옛날에 되게 좀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해문가 해가지고 그 뭐 탈북자들 뱃속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밑에 뭐 가스가 엄청 많아요. 뭐 타고 있던 사람들 밑에서 다 죽고 막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가면 조사해갖고 왔겠지. 하여튼 그 내용이 생각나면서 이 누이들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장면들 그리고 첫 번째로 러시아에서 탈출할 때 산속에 혹한 게 산속을 이렇게 도망을 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아기가 걷는데 신발에 불 나는 것 때문에 그 신발 불 벗기고 들어오는 신발. 걸을 때마다 불 들어오는 신발 보고 안내원이 밀수업자가 신발 벗기라고. 네, 신발 벗기라고 하고 미쳤냐고. 노인을 자꾸 뒤처지니까 노인을 싸 죽이겠다고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나 되게 처참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그 결국에는 그렇게 힘들게 가서 진짜 조그만한 배에 여러 명이 다 타가지고 가는 중에 또 배가 물이 새가지고 그걸 퍼내고 그 와중에 요 주인공은 그래도 그때는 뭐 초등학생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이제 엄마가 불안해하는 걸 뭐 이렇게 보듬으면서 이 상황에서 다 같이 빠져 죽으면 나는 형을 구해야 되나 누구를 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또 저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러시아의 맥도날드 1호점 개점 했을 때 구경하다가 잡혀갔는데 그 러시아 경찰한테 같이 미리 잡혀있던 그 소녀 소녀의 상황이라던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게 처참하고 했는데 네. 근데 아까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런 장면에서 하나도
뭐 약간의 희망이나 인간미나 이런 게 사실 안 보였어요. 그때 애기 목마 태워준 거라던가 노모를 이렇게 들어주는 장면 말고는 그냥 여기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후회를 하는 거죠. 후회라고 해야 하나. 그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소녀의 도와주지 못했다. 네, 얼굴이나 이런 게 지금도 명확히 기억이 난다고 막 얘기하는 되게 부분이나. 엄청 잘하면서 죄책감으로 네.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어쨌든 이 주인공한테 감정을 입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게 그 줄거리도 있지만 다른 줄거리가 아까 나왔던 그 게이로서의 아민이잖아요. 거기도 회상하는 장면이 몇 개가 나오는데 자기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살 때부터 자기가 그런 게이인 걸 알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TV를 그때부터 알고, 5살부터요? 네,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장클로드 반담에 아주 반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탈출하면서 같이 만났던 형에 대한 얘기라던가 그 잘 모르는 형, 같이 도망치게 되면서 알게 된 동행 중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에 대해서 뭔가 섹시하게 느꼈다던가, 그리고 뭐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덴마크에 도착해가지고 상담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서 약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무슨 약이냐 했더니 내가 뭐 이런 남자한테 끌린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고 싶다, 약이 필요하다 했더니 덴마크 상담사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건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그런 장면을 회상하면서 여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해요. 뭐랬더라? 잠깐만요. 그때는 이게 고쳐지는 건 줄 알았다고 했었지. 고쳐지는 거라고 하는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물어봤더니 가족한테 해가 될까봐 그랬다고, 그리고 가족이 자기를 멀리 할까봐 그랬다고. 덴마크에서는 자기는 혼자였고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가족이 그 정도로 소중한가요? 아니 그 가족이 소중하다기보다 아니, 본인한테. 저요? 네, 소중한 것 같습니다. 딱 우리 지금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딱 요만큼만. 일단 이거는 확실히 소중한 것 같고, 그 이상 그렇게 상황이 돼봐야.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저 아들내미가 네, 한 30년 지나더니 네. 똑같은 소리를 어디서 하면서 딱 요만큼만 소중하다고. 그때쯤 되면 모르겠어. 그때쯤 되면 좀 저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여튼 여기서는 물론 가족이 소중한 것도 있지만 이 영화의 제목처럼 자기는 겉에서는 이제 탈출을 하면서 자기의 집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집은 뭐라고 했죠? 어디 떠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집을 겉에서도 도망을 계속 치면서 자기 집을 못 찾고 있었고, 속으로는 이제 가족의 해가 될까봐라고 했지만 가족한테도 이해를 받을 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이슬람이니까. 아무래도. 소가리를 계속 해왔던 것도 너무너무 좀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직전의 장면에서 다 어쨌든 누나도 만나고 큰형도? 먼저 탈출했던 누나도 만나고, 응. 그 예전에 그 그냥 이민을 갔던 나이차 엄청 많이 많은 큰형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도 이제 형이 자꾸 이제 여자를 만나보라고 여자친구 왜 안 사귀냐고 자꾸 얘기하니 다그치니까 자기도 이제 울컥하는 마음에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그때도 막 덜커덩 했는데 형이 니 따라 나왔나 해가지고 차를 타고 시커먼 데로 가가지고 게이바였죠. 거기가 게이바까지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첫 장면에서 그런 막 따뜻한 건 아니었지만 막 반짝반짝하고 휘황찬란하고 전체적으로는 밝은 이미지의
게이바가 딱 나오면서 음악 소리가 막 들리고 하면서 그때 또 약간 감동이라고 하면 감동이 이렇게 딱 문을 여는 순간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꽃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문 하나만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이 그 전까지 이제 그러니까 단어로 나는 남자를 좋아해라는 단어는 그 대사는 안 나오고 나는 여자에 관심이 없어라는 대사만 나왔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형이 데려간 데가 여자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하게 해주려고 경험하게 해주려고 저는 그런 홍등가 같은 데를 데려갔나 했어요. 처음에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이고 어째 막 이러고 있었는데 문이 열렸는데 게이바고 이제 게이 클럽이고 재밌게 놀다 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 안도 가족이 그래도 얘를 이해를 하고 있구나. 얘 정체성을 제대로 그 전까지는 불안불안했거든요. 근데 그런 안도의 거기서는 기분 비슷한 걸 느꼈네요. 저도 여기 매춘업소를 데리고 온 줄 알고 그렇죠. 네가 인마 여자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한번 겪어보면 마 이 자식아 하면서 거길 데리고 온 줄 알고 그걸 돈을 이렇게 쥐어주잖아요. 네. 문 앞에서. 그래서 쟤는 개인데 저기다 저렇게 쓸 돈 있으면 그 러시아에 지금 아직까지 난민 생활하고 있는 엄마한테 보내주지. 아이고 돈 아까워 했는데 탁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게이바여서 뭐 그러면 저 돈 쓸만하지. 네. 이 영화 이 다큐멘터리에 총 3가지의 그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이 벌어져서 난민 생활 고국을 잃고 또 돌아다니는 난민들, 집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여성이 겪는 또 더 각별한 고통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성소수자로서 겪는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뭐 그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다 그냥 해피엔딩으로 결국에는 자기 집을 찾으면서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너무 뻔하지 않나? 너무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그래서 찜찜하게 끝나는 것보다 훨씬 낫을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영화인데 끝에가 또 찜찜하게 끝났으면 뭐야 하고 더 싫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제목이 의역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제목이 잘 지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친절한 나머지 우리가 사고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계속 집에 뭔가 주제의식을 연결시키게 되잖아요. 우리가 원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뭐지?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있는 큰 형인데 가족인데 자기 동생의 성 정체성을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받아들여 주잖아요. 역시 덴마크가 좋은 나라구나. 덴마크에서 오랫동안 미리 이민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니냐. 난민도 그냥 바로 받아주고 뭐 다른 거 없이 받아주고 좀 살만하게끔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동생은 이제 형이 있는 덴마크를 가려고 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스웨덴으로 가게 되죠. 스웨덴으로 가게 되는데 혹시 스웨덴 게이트라는 거 아세요? 아니요. 스웨덴 게이트 몰라요? 이게 미국의 그 우리로 치면 DC 인사이드 같은 사이트로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거는 알아요. 거기서 최근에 발생한 일인데 이거 모르시는구나. 알아요. 네. 알아요? 그 이름이 스웨덴 게이트인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 바로 그래? 생각났어요. 논란. 뭘 다 알아 갑자기. 알아요. 트위터에서 원래 근데 왜 문제됐던 거 게이트라고 아니에요? 하는 거지? 스웨덴 게이트라는 거지? 이게 큰 논란이 된 거지. 게이트라고 칭할 만큼 따끈따끈한 논란이죠. 올해 5월 달에 생긴 거니까. 스웨덴에서는 집에 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놀러 왔는데 막 놀다가 저기 지기야
나 엄마가 밥 먹으래. 너 저기 방에서 혼자 놀고 있어. 나 밥 먹고 올게. 해가지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어. 진짜 아니 식사 초대를 하면 제공을 한대요. 근데 식사 초대가 아니라 그냥 약속 없이 온. 그냥 놀러 온 거잖아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라더라고요. 예정에 없던 방문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방문에는 아니 예정을 하고 오면 된대. 예정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계획돼. 그러니까 미리 식사를 계획했으면 되는데 오늘 숙제를 하러 오기로 계획돼 있으면 제공하지 않는다. 아니야. 그런 말은 없어. 아니 그래서 제가 후기를 몇 개 읽었어요. 사람들 실제 경험담.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다. 더 충격은 그렇게 되지 않은 손님으로 온 그 손님이 아동이어도 밥을 안 주냐? 안 준대요. 아동이어도. 그리고 진짜 저기는 밥 안 주는 거는 그런데 자기들끼리 또 먹는다는 거야. 그 사람은 배고파 죽겠는지 안 죽겠는지 모르는데. 그거 진짜 와씨. 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럼 밥 먹을 때 되면 집에 가야 되나요? 내가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고 와야 돼. 호텔처럼. 아니 근데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지천에 편의점이 있지 않잖아요. 약간 고즈넉한 동네도 많고 나가서 사 먹을 나무 수도 열매 없는데. 따먹어야지. 근데 미리 예고된 손님이면 식사를 잘 대접한다 라고 한대. 그리고 하룻밤 예고된 손님이 아닌데 하룻밤 묵어 가더라도 밥을 주지 않는다. 그럼 밥을 준답니다. 하룻밤 묵어 가면. 그거는 거의 아사할 수는 없으니까. 당일치기는 안 주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원래 잘 초대를 안 한대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식비를 요구한다. 그것도 봤어요, 후기에. 근데 그거는 뻥이래. 아, 그래요? 그거는 뻥이라. 아, 뭐 그런 거 뭐지? 피자를 같이 시켜 먹고 뭐 돈을 나눠서 냈다든지. 우리 집에서 먹었으면 보통 우리가 내잖아요. 근데 돈을 받았다. 뭐 그런 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걸 제일 웃기게 왔는데, 나는 이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막 놀다가 배고파. 저기 약쟁이 엄마 화장실 좀 쓸게. 그러면 일로 나와 하고서 마당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저쪽 한 구석에 깡통을 보여주고, 그 깡통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씌워준대요. 거기다 싸고 집에 가져가라고요? 가져갈 때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싸가지고 준대, 비닐봉지를. 진짜요? 그렇게 들었어, 얘기를. 아니 그럼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은 수세식일 거 아니에요. 누르면 내려가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고생. 그래서 이제 밥을 제공하지 않는다와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똥봉지가 커지면 곤란하니까 밥을 안 주나 보다. 똥 많이 싸지 말라고. 먹자마자. 네. 그래서 그랬는가 했더니 그거 거짓말이래.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오바다. 나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었어. 이거를 논란이 커지니까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인스타그램에 해명도 했대요. 근데 뭐라고? 아니라고 해명은 하지 않았어. 뭐라고 하시? 그냥 사람들이 스웨덴 문화를 잘 몰라서 그렇다 정도로만.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제 적어놓은 글 밑에 실제 그쪽 지역에서 유학을 했다든지 살아본 사람들의 후기 같은 거 몇 개 읽었는데 사실이다. 놀러 갔는데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간 경우에는 대접을 하고 그게 아닌 경우는 실제로 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고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북유럽도 그랬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나라도 그랬대요. 아니 자기들끼리 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밥을 그냥 때를 다 같이 안 먹은 거 아니야? 때를 다 그냥 그럼 지나간 거 보통 아니야? 자기들끼리 먹는데요. 북유럽이 다? 북유럽 다라고 하긴 그렇지. 뭐 동네도 있고 가족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한 데서 이상한 문화는 아니었나 봐요. 네. 아무튼 만약 한국 사람이 당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하지만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때 되면 이제 집에 갈 계획을 하겠죠. 자기도 자기 저녁 먹으러 집에 가겠죠.
나 어릴 때만 해도 나도 사실은 어릴 때 엄마가 나 누구네 집 갔다 올게 그러면 지금 밥 된데 어딜 가냐고 그랬었거든. 밥 안 먹고 밥 먹고 가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식사 시간에 남의 집 방문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오면 우리는 먹던 밥상에다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 저는 진짜 친구 집에서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얘 매너 없네. 갑자기 진짜 개매너네.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매너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매너가 없는 거죠. 진짜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당시에 친한 친구 있었는데 그 집에서 진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 집 망했다며. 아니 그 집도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겠지만 정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거의 복수가 아니었을까요? 엄마가 약간 이 정도면은 식대를 줬어야 됐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집에서 많이 자고 오기도 많이 자고 왔고 많이 놀았어요. 지금 그 친구는 어떻게 연락해요? 네, 하기는 하는데 자주는 안 하지. 이제 크니까 약간 가치관도 달라지고 해서 자주 놀진 않는데 어렸을 때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진짜 뭐 고맙다 미안하다 인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욕탕도 같이 가고요. 그 엄마가 저까지 떼밀어주고. 근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친구네 엄마가 나 때밀어줬던 거다. 기억나. 친엄마 아닌가? 우리 엄마보다 더 우리 엄마보다 그 더 집이 친엄마일 잘해줬던 수도 것 있어. 같아. 그러니까 제가 또 핏줄 떼며가지고 잘 그랬구나.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 나한테 냉랭했구나. 그랬구나. 하여튼 이게 전 세계의 그 인류 보편적인 관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같은 경우 오늘 이런 데서도 손님이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으면 굶긴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식의 저희가 정서가 있는데 어떻게 얘네만 이렇게 나 이게 참 너무 놀랬어. 너무.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죠? 다 했지. 이런 그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 중에 이게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2010년도 칸에서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을 받은 울부짖는 섬이라는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구 콘스탄티노플 현 이스탄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900년대 초반에 이때 당시 이 터키에는 개를 함부로 대하면 재앙이 닥친다라는 어떤 미신? 믿음?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길거리에서 보는 개들한테도 먹이를 이렇게 막 주고 이렇게 친근하게 잘 어울려서 살았대. 그래서 그 세계의 그 여행자들로부터 그 사람들의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인간성에 대한 찬사가 막 있었다는 거지. 그 터키 그 콘스탄티노플 가면 사람들이 그 동물을 사랑하고 먹이도 주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개체 수가 뭐 점점 늘겠지. 개는 뭐 엄청 많아졌겠죠.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에 마흐무트 2세가 술탄에 등극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현대화시키겠다 하면서 개 추방을 지시해요. 개 추방? 우리나라도 그 올림픽 하기 직전에 서울에 개고기집 싹 다 강제이주 시켰잖아. 아 진짜요? 개고기 집도요? 그죠. 뭐 외국 노숙자랑 노점상 없앴다는 얘긴 들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면 깜놀한다. 그래서 영양탕이라는 이름이 그때 생겼어. 개고기라는 걸 간판을 못 거니까 영양탕으로. 그거 모르냐?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하여튼 이 콘스탄티노플을 현대화시키겠다. 그래서 개를 추방해라. 길거리 개를 없애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서 좌절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다시 1910년대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오모 시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모 시장 오세훈님. 오하마드? 다시 이 사업이 추진돼요. 이스탄불 바로
해안선의 바로 앞에 있는 눈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보여 거기 막 사람들이 있으면 보이는 그 아주 가까운 시브리아다라는 섬에다가 이 개들을 싹 잡아서 유배를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극렬 반대를 하죠. 이 섬 자체가 엄청 황량한 섬이에요. 바위섬이야 그냥. 그늘 하나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섬이지. 아프가니스탄에 3가지가 없대. 산에는 나무가 없고 강에는 물이 없고 사람은 먹을 게 없대. 근데 여기 이 섬도 그런 섬이야. 아무 나무는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 수백 마리의 개를 다 잡아서 거기다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극렬 반대를 하니까 약속을 합니다. 물과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못 믿어오니까 막 개를 숨겨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수천 수만 마리의 개가 그 섬에 갇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물과 먹이는 제공되지 않았고 이 고통 속에서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몇 날 며칠을 울려 퍼졌대. 서로를 죽이고 살아남기 위해 죽이고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먹고 죽고 굶어 죽고 헤엄쳐서 건너오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하고 아주 결국에는 뭐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이제 곧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발칸 전쟁이 발발했대. 그 내용을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울부짖는 섬이라는 2010년도 칸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100년여가 흘러서 터키의 동물당이라는 정당에서 이 일을 추모하면서 이때 희생된 동물들을 추모하면서 이 섬에다가 추모비를 건립했대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이게 그 웨스 앤더슨의 그 개들의 섬이라는 그 재밌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도 보면 약간 요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 같아. 거기서도 어떤 섬의 개들이 다 버려져 있잖아요. 네. 요게 저는 요 나의 집은 어디인가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야죠. 왜 걔한테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은 죄가 있지. 개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있지.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아프가니스탄이 왜 이렇게 계속 어렵나? 네 그게 궁금해져가지고 찾아봤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져서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서 사실은 그 생각을-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죠? 아프가니스탄이?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게 먹을 거 있다고 그걸 서로 영국이도 소련이도 미국이도 전부 먹겠다고. 그게 지정학적으로 저기를 거쳐야지 중국이든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파키스탄은 인도고 저기 위에 인도 러시아든 완전 다른 나라인데 원래 인도였어요. 원래 인도였는데 그것도 이거 그것도 네. 지금은 이제 지금 그 같은 거라고 하면은 엄청 일본이랑 한국이랑 같은 걸 맞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는다는데. 러시아도 유럽도 거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해가지고 딱 길목 예 사통 팔달의 국가. 거기다가 이제 냉전을 거치면서 저기 미국이랑 러시아랑 또 저기를 놔두고 서로 막 테러 세력을 지원해주고 막 서로 막 무자헤딘 막 지원하고 막 탈레반이 거기서 나온 거고 탈레반이 또 막 하여튼 그런 엄청 좀 복잡하고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간다효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어떤 아프간 정리. 네, 역사에 대한 정리를 봤는데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뭐 추천할 만한 건지는 모르겠고 그거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이 영화를 보고 그거를 봤더니 참 더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최첨단에 있잖아요.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BTS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일본까지만 자기네들이 뭐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밖에서 보면 위험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한번 비트코인 들어갔어요? 네,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다시 들어갈 찬스인데. 테슬라는 아내가 맡고 있는데 뭐 돈이 있어야 들어가죠. 한 개가 뭐 $700씩 하는데 $600일 때 들어갔어야지. 그럼 뭐 꼭 그거는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 아무튼 뭐 난 잘 모르니까 비트코인. 예,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거기는 맨날 전쟁이 나니까 거기에 무슨 기업도 못 들어가고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뭐 어떻게 먹을 게 없다고 하지만 먹을 게 있을 만한, 먹을 거를 만들 만한 상황도 아니고, 가면은 테러가 나고 전쟁이 나고 하니까 이렇게 하여튼 답답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여러 종족들 중에 좀 순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제 우리를 좀 태극기들만 모여서 사는 거야. 태극기들만 서로 맞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정책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약진이 오늘 옷이 약간 아프가니스탄 사람 입는 옷 같으네. 안 더워? 이렇게 더운 날. 추워요 지금도. 저는 안 추워요? 약간 에어컨 손 틀어놔요. 시려운데. 네. 지금 손 쥐고 있잖아요. 손끝이 시려가지고 지금 주먹 쥐고 있잖아요. 다음번에 누구지? 약쟁인가? 전가요? 약쟁이지. 재밌는 걸로. 재밌는 거. 어제 네, 얼마나 하하 이게 호호 하면서. 마음의 양식이 됐고. 맞아요. 그냥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총대 메고 제가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진짜 접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제 뭐. 어제 월요일이지만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다 이렇게 봐놓는데 최대한 미뤘다가 이제 어제 본 건데, 어제 아침에 이제 보고 나면 이렇게 뭔가 숙제를 하나 한 것처럼 깨우내야 되는데 마음이 깨운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사실 난민 문제는 우리랑도 되게 연관이 많잖아요. 연관이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난민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지만 지금도 그걸로 싸우고, 또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만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내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보면 우리도 먹고 살 거 없는데 어쩌고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파일을 뺏기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혹은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또 호도하기 위해서 더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난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비율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정말 찬성, 정말 반대를 제외한 중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럼 별 생각 없는 사람들도 반대에 가까운 느낌 아닌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 좀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에 대한 뭔가 반감이나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왜인지도 모르게 가지고 있고.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전 세계 모든 종족을 다 싫어해. 중국은 떼돈이라고 싫어하고, 일본은 쪽발이라고 싫어하고, 미제 똥물? 아랍 사람은 코쟁이라고. 아랍은 뭐 테러리스트라고 싫어하고, 저 동남아는 말레이라고 싫어하고. 맞아요. 다 싫어하는데 다 싫어. 이제 딴 나라 사람들은 난민으로 뭐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또 뭐 조선족은 조선족이라 싫고 중국 사람은 싫고 막 이렇긴 한데, 어쨌든 주제를 난민으로 잡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싫은 건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반대를 하잖아요. 실제 난민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게 남의 일만은 또 아니니까, 이런 영화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하나의 또 교육적인, 그래서 어쩌면은 주인공이
약간 성공한 학자로 실제 그렇겠지만 설정되어 있는 이유도 뭐 되게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근본도 없는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를 해치는 것처럼 막 호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위기를 이게 또 이 영화의 정치적인 뭐라고 하죠? 정치적인 방향은 또 그런 쪽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 만약에 많이 보게 되고 만약에 학교에서 틀어줬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애들이 약간 마음이 그렇죠. 바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누리려면 재밌게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만화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앉혀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만화로 만든 만들면 이유는 그 밀항의 과정들을 다큐멘터리, 저예산 다큐멘터리를 다시 로케해가면서 재현해서 촬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만화로 그랬을까요? 만든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 그거는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불거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앞으로 30년간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확정돼 있잖아, 이미. 결정된 미래잖아.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 경제 인구.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거를 메꾸는 방법은 이민밖에 없어, 이민. 근데 이민은 열려 있는데 난민과 이민은 또 다르잖아. 이민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곱게 바라봐 줄 것이냐. 지금 아니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민 올 사람들이 난민으로 오는 사람들하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일 거냐. 일하려고 이민 오는 그 젊은 층의 사람들이. 젊은 이민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유한 백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분명히 사회적 큰 갈등 이슈로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불거질 거고, 그게 정리가 어느 순간 되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그게 우리 절대 안 된다,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정리되면 우리는 소멸해서 없어질걸? 우리나라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비웃던데 얼마 전에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고. 지금 니네 BTS 나오고 막 기생충 막 나오고 송캥호 막 한다고 해서 잘 나가는 거 같지? 니네 망하고 있어 라고 나에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럼 망할 거야. 근데 그때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해야 돈 된다고 하면 다 받읍시다 할 것 같긴 한데, 요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도 닥칠 문제다. 난민이 아니더라도 이민의 문제로서도. 그렇습니다. 시의적절한 적이네요. 그렇죠. 송캥호가 또 이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는데 그거 받기 하루 전에 우리나라 컨텐츠 최고입니다 하는 그 녹음을 올렸어요. 스파이 안에. 그거에 보면은 지금 막 고레에다 히로카즈 한국 와서 영화 찍는다고 한국 최고라고 그때 막 국뽕이냐고 막 해서 야, 다음 주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상 탔어. 이거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상 탄 건 아니지만 그 배우가 송캥호가 이제 이민 문제도 이거 올리고 나면 불거질 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요 간편하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무거운,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시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영화 나의 집은 어디인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 같이 봤습니다. 다음 주에 재밌는 걸로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작가였습니다. 약생이었습니다. 윤직이었습니다. Her starter jo min historie.